68의 특징은 뭐겠어요? 독일의 68의 특징은 미국 68의 특징이 일종의 인종주의적 갈등, 그렇죠? 그다음 프랑스 68의 특징이 일종의 계급론적 갈등, 그렇죠? 그렇다면 독일의 68의 특징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과거 청산 문제였어요. 과거 청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일은 굉장히 과거 청산 잘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독일은 과거 청산이 가장 안 된 나라였어요. 지금 일본보다 더 안 된 나라예요. 여러분, 1968년에 독일 수상이 쿠르트 키징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치 당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치 당원 출신이 68년까지 수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아베, 지금 우린 아베를 자꾸 비판하면서 독일 얘기를 하죠. 아베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아베는 자기 할아버지가 전범이었잖아요. 자기가 전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할아버지가 A급 전범이었죠? 아베는 독일은 나치 당원이었던 자가 수상이었다니까. 69년까지. 그 정도로 과거 청산이 안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과거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던 거고요. 실제로 이때부터 이제 과거 청산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 수상이 바르샤바 게토에 가서 무릎을 꿇는, 보셨죠? 정말 그것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독일 수상이 유태인들을 학살한 그 행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울면서 사죄하는 그 모습이죠. 나중에 이 브란트란 사람이 그랬어요. 내 의지로 꿇은 게 아니다. 에? 어떤 이름 지을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무릎 꿇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브란트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독일이 일어섰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것으로 사실은 독일이 일어선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68년을 전환점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 청산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일파들 청산하는 거, 우리 같으면, 그죠? 소위 인적 청산이죠. 혹은 제도적인 청산,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제도들을 없애는 거, 이런 거죠.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청산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청산 뭐겠어요? 바로 정신적인 거죠.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정신적인, 사상적인, 철학적인 흐름,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교육. 완전히 새로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나치즘을 가능하게 했던 그러한 정신이 뭐겠어요? 나치 청산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치즘의 사상적 토대가 됐던 그것을 파괴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제국주의 철학, 제국주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죠. 소셜 다윈이즘이 뭐예요? 다윈이즘은 다 아시잖아요. 예? 결국은 자연 세계는 적자가 생존하고 또 약육강식에 이러한 원리가 지배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셜 다윈이즘 뭐예요? 그것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자연계만이 아니다. 인간 사회도 똑같다. 거기서도 결국은 적자가 살아남는 거고 약육강식이라는 원리라는 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거, 이게 정의고, 그러니 우월한 아리안족이 열등한 유태인들을 지배하는 것, 또 그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배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논리였던 거죠. 이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적인 논리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 세계를 뭐로 보는 거예요? 거대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보는 것이죠. 즉 이 세계를
거대한 경쟁의 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이 가졌던 핵심적인 교육개혁의 원리가 뭐예요?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그래서 1970년부터 경쟁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게 오늘의 독일이에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게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는 독일 작가가 있죠. 저는 이제 사실 문학 선생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들에 보면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쓴 소설이 많아요. 헤세 소설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얘기도 많아요. 여러분 아마 데미안을 기억하실 텐데 데미안에도 결국은 싱클레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 다니던 이야기 많이 나오죠.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그런 책이죠. 그건 완전히 자전적인 책인데 거기 보세요. 독일 교육이 어땠어요? 지금 우리보다 더 끔찍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정말 고루하고, 예? 이러한 교육이 독일에서도 아주 최근까지도 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뀐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이건 정말 근원적인 문제이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게 보이는 문제이죠. 독일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바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개혁 구상을 한 거예요. 개혁의 경로를 그렇게 봤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70년대 초의 독일의 기획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오늘의 독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보여줘요? 얘들이 보여줘요. 얘들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독일인 하면 어떤 애들이에요? 가장 어글리 저먼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어글리 저먼. 유럽에서 가장 뭐라 그래요? 어글리니까. 가장 싫어하는 그런 독일 아니에요 항상. 하일 히틀러하고 앉아있고 권위적이고 그런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 기적 뭐가 만들었어요? 교육이 만들었어요.